안녕하세요. 대구경북 지역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뉴스, 그리고 시민과 함께하는 뉴스 모두의 뉴스는 오늘 벌써 10번째 방송입니다. 12월 17일 모두의 뉴스는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뉴스민의 김기현 기자라고 합니다. 오늘은 박준혁 기자님과 천윤길 기자님이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이상원 기자님이 이번 주부터 안식을 갔거든요. 네, 야, 유스민이 정말 좋은 회사네요. 좋다. 네. 무려 3년이나 일을 하시고 지금 한 달 안식을 갔습니다. 모두 다 다녀오셨죠? 다녀왔죠, 한 번. 네. 근데 연차는 못 다녔어요, 올해. 그렇군요. 일이 많아서. 네. 누가 책임져야죠? 연차 수당을 주시면 되죠. 연차를 가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연차를 가는 걸로. 남은 한 달 동안 남은 연차를 갔으면은 저희 약간 계정 휴업해야 되는 거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은 요즘 정치권에서 가장 핫한 소식이죠.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어제 6일 대구에서도 정치개혁 시민 대구행동과 정의당, 그다음에 바른미래당, 민중당, 녹색당, 노동당, 우리미래당이 자유한국당 대구시당 앞에서 좀 거대 양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에 좀 나서달라라고 기자회견을 했었어요. 근데 그러고 나서 몇 시간 안 있다가 다른 합의를 거대 양당이 하셨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나오게 된 신조어가 있죠. 더불어한국당. 더불어한국당. 입에 좀 달라붙네요. 네, 입에 달라붙죠. 그러니까 더불어한국당 아니면 민주자유당. 민주자가 자유당, 민자당도 괜찮은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이 배경은 이렇습니다.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지금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죠. 근데 더불어민주당이랑 한국당에서는 이 특별하게 입장을 안 내놓고 있어요. 애매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3당이죠. 이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그리고 정의당은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가 예산안을 처리하는 기간인데 이 야3당이 이 선거제도 개편과 함께 예산안 처리를 하자라고 그동안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다라는 큰 취지에 공감한다. 이 정도의 합의문이라도 써주면 구체적인 논의는 이후에 진행하자. 내년 4월 전까지 진행하자라고 제안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이 자유한국당과 예산안 처리를 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두 당만 합치면 국회의원 의석수 300석 중에 절반이 넘습니다. 절반보다도 더 되죠. 이 3분의 2가 넘기 때문에 두 당의 국회의원들만 모여도 예산안 통과가 됩니다. 그래서 더불어민주당이 일부분 예산 삭감안을 받아들이고 이 처리하기로 합의를 한 거죠. 오늘 처리가 될 텐데요. 그러면서 지금 야3당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죠. 정의당 대표님이랑 바른미래당 대표님은 단식도 시작하셨다고 하는 것 같던데. 네, 이정미 정의당 대표랑 그리고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국회 의사당 로텐돌에서 이 단식 농성에 들어갔는데 어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7순위신데 지금 단식을 시작하게 돼서 좀 걱정이 많이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게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단식까지 하고 나서는 건가요? 네. 그러니까 지금 박 기자는 투표를 몇 번이나 해봤어요? 국회의원 선거. 한 2006년 한 3번 정도? 김 기자는 몇 번 해봤어요? 저는 한 번 해봤어요. 16년 총선을 처음 해봤어요. 16년 총선을 처음 해봤구나. 저도 박 기자처럼 3번 국회의원 선거를 했었는데요. 이 국회의원 선거를 하러 가면 투표용지를 2장 주잖아요. 국회의원 지역구 선거 1명, 그리고 정당을 투표하는 투표용지 1장, 이렇게 2장을 받아서 투표를 하게 되는데 이게 도입된 게 2004년부터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1장밖에 없었어요. 그럼 지역구만 뽑았던 거예요? 지역구만 뽑지는 않았어요. 지역구에 후보가 나오면 이 후보들의 득표율의 총합을
평균으로 나눠서 전국구 의석이라고 불렀어요. 그걸 네. 전국구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전국구 의석을 배분하게 됐는데 지역구 후보를 내지 않으면 전국구 의석 배분 대상이 아니었던 거죠. 근데 이게 위헌이다라는 그 판결이 나오면서 2004년부터 비례대표제라는 게 도입이 됐습니다.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처음으로 도입이 됐거든요. 근데 이번에 국회 구성도 보면 지역구 의석이 253석, 그리고 비례대표 의석이 47석입니다. 아주 비율 차이가 많이 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각 정당들은 지금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촉구하는 정당들이 요구하고 있는 안이 어떤 거냐면 독일식 정당명부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데 이게 어떤 거냐면요. 우리가 지역구에서는 우리나라가 한 명만 뽑잖아요. 그러니까 55%를 득표해도 당선이 되는 거죠. 그러면 후보가 2명 나왔을 경우에 55%를 얻는 후보가 있고 45%를 얻는 후보가 있으면 45%를 얻은 후보에게 투표한 이 표심은 자기가 원하는 국회의원에 반영이 전혀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다 보니까 이 표가 민심을 반영하는 비례성이 좀 떨어진다. 이런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리고 좀 더 극단적으로 가면 후보가 10명이 출마하잖아요. 10명이 출마하면 이론적으로는 10.1%만 얻어도 당선이 될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나머지 9명, 90%의 표심은 전혀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사표가 네. 소위 사표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선거 때마다 이런 일이 벌어진 거죠. 지역 후보를 많이 내고 매스컴에 널리 알려진 이 거대 양당, 민주당과 한국당으로 대표되는 이 양당은 어떻게든 이 다른 후보들이 출마하게 되면 어차피 나머지 소수 정당이 투표하면 사표다. 그러니까 우리 정당에 투표해라. 라고 하게 되니까 이 정당들이 계속해서 지역구 의석을 더 많이 가져갈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권자 입장에서도 이 사표 심리가 작동하잖아요. 내가 던진 표가 아무 의미가 없다면 어차피 안 뽑힐 거 어차피 안 아니까. 될 거 아니까 여기에 투표를 안 하게 된다. 그러니까 유권자의 심리에까지도 영향을 미친다. 그러려면 독일처럼 이 정당에 투표하는 국회의원의 비율을 늘려야지 이 투표한 사람들의 표심이 좀 더 반영될 여지가 높다. 라고 해서 독일은 5대5거든요. 그러니까 지역구와 정당명부 비례대표제가 5대5로 진행이 되는데 여기서 연동형이 뭐냐? 이게 중요합니다. 네. 우리나라 국회 의석수가 300석이잖아요. 예, 300석인데 지역구에서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200석을 가져갔잖아요. 예, 가져갔다고 칩시다. 그러면 이 정당들이 33%씩 가져간 거잖아요. 그럼 나머지 100석을 놓고 보면 민주당과 한국당은 정당명부 비례대표 투표에서 정당 투표에서 33%를 얻더라도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을 안 해주는 거예요. 이미 국회의원 전체의 33%의 비율을 차지하고 있으니까 이걸 연동한다는 거죠. 지역구의 비율과 비례의 비율을 연동해서 퍼센테이지를 맞춰서 의석을 배분한다. 그럼 남은 100석은 어디다 배분하냐? 그 정의당이나 바른미래당이나 민주평화당이 지역구에서 한 석도 못 얻었어요. 다 졌지만 이 정당들이 각각 10%씩 정당 득표를 하게 되면 그러면 30석씩 비례해서 주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정당이 얻은 득표율만큼 국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정해질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근데 이게 300석 기준으로 삼았는데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이 정당명부 득표율에서는 이 33%보다 적게 얻잖아요. 적게 얻으면 이 초과되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은 보장해 주지만 국회의원 나머지 정당들이 만약에 바른미래당이 30%를 얻어요. 지역구에서는 당선이 안 됐는데 그러면 이 바른미래당에게 100석을 보장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전체 의석 수가 조금씩 늘어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변동 가능성을 두고 있는 거죠. 전체 국회의원 수를 정해놓는 것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에 따라서 국회에 차지하는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그래서 이걸 연동한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역구 선거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렇지만 정당 득표율에서 어느 정도 지지를 얻게 되면
국회에서 발언권을 얻게 되는 거죠.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고. 이렇게 되면 지금 이걸 주장하는 정당들이 보면 원내 정당들도 있지만 원외 정당들이 있잖아요. 그동안 이 가치와 그리고 중시하는 이 대표성을 띠고 있는 후보들을 주로 내왔던 지역구 후보는 아주 극소수만 내오고 비례대표 선거를 통해서 정당의 이름을 알려왔던 이런 정당들이 국회에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창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녹색당을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이 녹색당이 우리나라에서 대표적으로 생태와 환경 이슈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시민들도 꽤나 있는데, 현행 그 선거법상으로는 3% 이상 득표하는 정당에게만 지역구 그 비례대표 국회의원을 배분하게 됩니다. 그리고 비례대표 의원 수가 적기 때문에 배분되는 수가 상당히 적을 수밖에 없는데, 녹색당이 만약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300석을 유지하는 가운데 된다고 가정해보면 3%를 얻으면 9명의 녹색당 국회의원이 배출되는 거죠. 어마어마하네요. 예. 그러면 이 환경에 관심을 가지는 분들도 이 국회에 진출해서 목소리를 낼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 가장 대표되지 못하는 직업군 중에 하나가 뭘까요? 어떤 거 같으세요? 직업군? 네. 뭐가 있을까요? 일하는 노동자? 뭐 노동자도 있지만 노동자 국회의원의 비율도 몇 명 없잖아요. 몇 명 네, 네, 없고, 근데 그것보다 더 없는 게 농민 국회의원입니다. 아, 그렇죠. 그러니까 농민들이 농업 인구가 약 500만 명은 넘어간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전 국민의 약 10분의 1 정도는 농사를 짓고 그 농업으로 먹고 살아요. 그리고 농업이 우리 삶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에서. 근데 늘 농민들을 대표할 수 있는 국회의원, 정치인이 없다 보니까 이 농민들의 목소리는 법안이나 이런 데 잘 반영이 안 되는 거죠. 예. 근데 농민들이 모여서 농민당을 만들었는데 3%를 얻었다. 그럼 9명의 농민 국회의원이 배출이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이걸 좀 더 다양하게 보면 이 기존에 있던 정당에서 이런 대표성을 가진 사람들을 영입해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도 국회 진출하도록 그 비례 명부에다가 올렸습니다. 라고 하면서 농민도 영입하고 성소수자를 대표하는 분도 영입하고, 그리고 여성들의 지지를 더 얻기 위해서, 대표하기 위해서 여성 정치인 수를 훨씬 더 늘리고, 이렇게 된다면 각계각층의 다양한 층위의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서 법안을 발의하는데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원래 국회라는 제도가 우리 대의제라고 하잖아요. 네. 대의제는 누군가의 의견을 대신해서 전달하는 건데, 그러면 이 다양한 사람들이 들어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게 문제가 있지 않나요? 어떤 문제? 우리가 뽑는 게 아니잖아요. 정당이 비례대표는 정당이 뽑는 거잖아요. 아, 비례대표는 정당이 뽑는 건데, 이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나라는 그동안 정당 정치가 너무 없었다. 정당 정치가 활성화되고 정당 내 민주주의가 이루어지면 결국 정당이 시민들의 마음에 들기 위해서 비례대표도 선출하게 되고, 비례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부터 국민들이 참여할 수 있다. 지금은 워낙 소수이기 때문에 이 참여할 수도 없고, 개인 인물에 따라서 지역구 선거에서 뽑히는 국회의원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으로 다 집중된다. 당이 나빠도 사람이 좋다. 라는 이야기 우리 뻘건마 때 많이 들었잖아요. 이게 정당 정치가 안 되고 있어서 그런데, 정당명부 독일식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도입이 되면 정당이 아무나 비례의원을 뽑을 수 있겠냐. 정당이 이상한 사람을 뽑거나 문제가 되는 사람을 뽑으면 시민들이 여기에 투표하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거는 어떻게 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에 반대하기 위한 하나의 저는 궁색한 논리라고 보는데, 그것도 정당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정당에서 이야기하는데
그럼 자기들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그럼 자기들이 자기들이- 잘하면 되는 맞아. 문제인데, 그 정당이 확실히 그런 얘기 하는 건 어폐네요. 자기네들이 비례대표를 그동안 어떻게 잘못 뽑았다 스스로를 불신하는 거잖아요. 그렇군요. 예. 잘못 뽑아왔다는 거죠, 뭐. 예. 그러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한번 보면 혹시 비례대표 출신 국회의원 가운데 기억에 남는 분 한 분씩만 한번 그 이야기해 보실까요? 이재정 의원. 아,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네, 의원. 제가 팬입니다. 아, 왜 팬이? 아, 너무 예쁘더라고요. 아, 그래? 아니, 그거 말고는. 그거 딱 기억이 나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 저희를 잘 볼 일이 없잖아요, 대구에서는. 그때 촛불 집회 한창 할 때 대구에 한번 오셨었는데 가까이서 봤었거든요. 내가 반했어요. 저는 안희경 의원이 네. 떠오릅니다. 아, 전희경, 네. 아, 자유한국당 네. 전희경. 네. 이유가 뭔가요? 아주 소신껏 네. 막말을 하시는 분이라서. 네. 저는 좀 더 거슬러 올라가는 2004년을 한번 이야기하고 싶은데요. 정당연구 비례대표제가 처음 도입됐던 시기였죠. 이때 민주노동당이 10석을 얻게 됩니다. 10석을 얻게 되는데 지역구는 2석이었어요. 당시에 경남 창원에서 권영길 민주노동당 전 대표가 거기에서 지역구 당선이 됐고, 울산 북구에서 조성수 전 의원이 당선됐고, 나머지 8명이 다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갑니다. 그때 비례대표 의원이 누구였냐? 다들 잘 아실 겁니다. 그 노회찬 전 의원. 아, 그때 처음 이제 국회의원 예, 되신 거예요? 국회의원 돼서 막차를 탔어요. 그리고 심상정 국회의원. 지금 정개특위 위원장이죠. 심상정 의원도 비례로 국회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유명한 분이죠. 농민? 네, 농민 국회의원이 됐었던 강기갑 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도 당시에 비례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고요. 그때 당시에 민주노동당이 당선된 비례대표 의원들을 보면 담병호 전 민주노총 위원장이 2004년에 민주노동당 비례대표로 국회에 들어가게 됩니다. 와, 민주노총 위원장이. 예, 전 민주노총 지금은 위원장. 상상도 못할 일이네요. 어쨌든 그때 그걸 보면 이 국회의원들이 정당에서 지역구에서는 뭔가 지역을 기반으로 활동하지 않더라도 가치 있는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능력 있는 국회의원들, 그리고 어떤 특정한 집단을 좀 대표할 수 있는 사람들이 진출할 수 있는 경로였던 거죠. 예. 그리고 뭐 당을 좀 넓혀봐도 지금 19대 국회의원 중에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 지금 한창 산림유치원 비리, 정치하는 엄마들 공동 대표를 맡고 있는 장하나 의원도 민주당의 비례대표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었죠. 뭐 이런 사례들은 뭐 셀 수 없이 많죠. 이게 악용되거나 문제가 있는 사례들만 놓고 봐라, 비례대표를 확대하면 이렇게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건 그 당이 반성해야 되지. 맞아. 왜 이 제도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건지 그 납득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물타기예요, 일종의. 그리고 뭐 거대 두 양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뭐 그런 게 연관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거대 양당이 근데 왜 반대할까요? 농민 비례대표에 대해서. 반대한다라고 이야기하면 좀 그렇고 적극적이지 않다. 아직까지 입장을 내놓고 있지 않다. 좀 당장 봤을 때 총선 다음번에 해도 지금 가만히 있어도 뭐 민주당 입장에서 자유한국당이 터주겠냐. 뭐 서울부터 시작해서 뭐 대구 경북 일부 빼놓고는 자기들이 이 소선거구제 하에서 51% 이상 가져가지 않겠느냐. 그래서 지금처럼 많은 그 의석수를 가져갈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계산이 아닐까요? 뭐 이건데요.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지역구에서 얻은 의석수가 있고 비례대표제, 정당 득표를 연동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역구에서는 뭐 똑같이 가져간다고 치더라도 지금과 같이 그 비례대표 의석을 못 가져올 수 있다는 거죠. 거대 양당들이. 지역구 비율이 넘어버리니까. 예, 그렇죠. 그래서 자기한테 손해다 이거죠. 네.
비례대표에서 자기들 뜻밖에 없기 때문에. 네. 그러면서 이 거대 양당들이 좀 미지근한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보면, 그러면서 제시하고 있는 이유가 또 이런 거예요. 정당이 난립한다. 난립한다? 정당이 난립한다. 예를 들면 뭐 기준치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정해질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게 도입되고 3% 또는 5%, 독일은 5% 기준이거든요. 최소 5%는 받아야 그때부터 의석 배분 대상이 되는 정당이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지금 현행은 3%죠. 네. 근데 3%라고 칩시다. 그러면 3%가 넘는 정당이 한 10개가 나올 수도 있다. 그러면 10개의 정당이 국회에 들어온다. 아름다운데요? 가정을 네. 두 번의 가정을 하는 거죠. 네. 아니, 여러 정당이 있으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 반대하는 쪽에서 부정적 의견을 가지고 있는 쪽에서는 이런 거예요. 우리나라가 대통령의 권한을 많이 실어주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인데 국회가 여당과 야당, 그러니까 양당 구도로 있으면 두 당만 합의를 하면 되잖아요. 근데 대통령이 있는 여당이 여러 정당을 상대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일하기 귀찮다 이런 말인가? 그렇죠. 어찌 보면 여러 가지 목소리를 다 들어주기 싫다, 귀찮다. 편하게 지금 이대로 가고 싶다 이런 마인드는 맞네요. 그러니까 당장 드러났던 게 어제 있었던 양당이 합의하니까 예산은 처리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비율대로 가면 지금의 정당의 지지율대로 가면 여론조사에서 나온 거 보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한 뭐 35%에서 40% 정도잖아요. 그럼 40%라고 치면 더불어민주당이 약 120석. 지금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고 자유한국당이 좀 지지율이 올랐잖아요. 20%라고 치면 한국당이 20%면 60석인데 지역구에서 더 당선되면 뭐 한 7, 80석이 될 수 있겠죠. 근데 바른미래당이 한 20%를 얻어요. 그럼 바른미래당이 60석을 가지는 거예요. 정의당이 10%를 얻으면 정의당이 30석을 가지고 녹색당, 민중당, 그리고 뭐 지금 뭐 대한애국당까지 뭐 등등 이렇게 정당들이 가져가게 되면 국회의 과반 또는 3분의 2를 넘기기 위한 연합 대상이 넓어진다는 거죠. 근데 아까 김 기자가 이야기했듯이 그러면 좀 더 다양한 국민들의 의사가 반영되는 게 좋은 거 아니냐? 좋은 거 아닌가?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스물스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지금 국회의원들 300명도 많다. 300명도 많은데 연동형 비례대표제 하면 결국 더 지역구를 안 줄이고 가면 늘릴 수밖에 없지 않냐. 국회의원 늘어나면 이 국민들은 그 여론에 반대한다. 님들이나 똑바로 하시고. 그러니까 그걸 정당에서 주장하고 있다는 게 말도 안 되네요. 어폐가 있죠. 이상하다. 왜 자기들 그냥 일하기 싫다는 말을 너무 노골적으로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이잖아요. 5천만이 넘는데 국회의원 수가 300명이면 많은 게 아니에요. 세계적으로 놓고 보면. 인구 한 18만 명당 국회의원 1명. 8만 명. 근데 7만 명. 17만 명 정도인데 10만 명당 1명 정도의 국회의원을 뽑는 게 OECD 기준으로 놓고 보면 평균적이에요. 근데 그럼 몇 명까지 늘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550명 정도는 돼야 된다. 그러면 그 세금을 걷다가 너무 쓰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알다시피 국회의원 한 명에게 의정활동비 그리고 다양한 경비들 게다가 9명의 보좌진들 인턴까지 다 하면 10명 인턴까지 9명이죠. 그래서 이 보좌진들에 대한 비용을 다 세금에서 충당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라고 하는데 그러면 550명이 되면 똑같은 세비를 주고 550명이 가능이 되잖아요. 돈 안 들리고. 300명 예산으로 550명을 유지하는 방법도 있잖아요. 제가 제일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예시가 이거예요. 우리 지금 변호사 있잖아요. 변호사 업계에서 변호사 수임료가 로스쿨 도입 이후에 수임료가 낮아졌잖아요. 그렇죠. 왜 그럴까요?
많아지니까. 맞죠? 네. 그러니까 사법시험에 소수만 뽑다가 로스쿨 도입하면서 변호사들의 수가 많아지니까 희소성이 줄어드는 거죠. 희소성이 줄어들면 아무래도 시장 가격이 줄어들게 되고 좀 더 쉽게 시민들은 저렴한 가격에 법률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사들도 그렇고 변호사도 그렇고 의사도 그렇고 이 라이센스 면허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이 면허 발급수를 제한하려고 하죠. 근데 국민 입장에서는 이 라이센스를 가진 사람이 늘어날수록 의사의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의사들의 평균 수입은 줄어들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시민 입장에서는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혜택이 더 많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똑같다니까. 이 국회의원들이 지금 현역 국회의원들이 가지고 있는 권위와 권력들을 그대로 유지하기 위해서 의원 정수를 늘리는데 저는 반대하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런데 네. 그러면 지금 국회 본회의에서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잖아요. 그 본회의에서 이 예산안 통과하는 것과 아니요. 본회의가 열리기 전에. 열리기 네. 네. 국회에서 논의가 네. 되고 있는 건데 지금 경제가 어려운데 이 국회 예산 통과하는 것과 여기 정계특위에서 지금 이야기하고 내년이나 내후년이나 계속 뭐 이야기 총선 전에만 정하면 되는 거를 지금 굳이 단식까지 해가면서 빨리 통과시켜야 될 이유가 있을까요? 국회 민생을 위해서 이 예산안 통과가 먼저 빨리 돼야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네. 저기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가 어제 저 페이스북에 그런 글을 올렸어요. 국회의원들 자기 밥그릇 비치려고 국민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한다. 라고 이야기하던데 이거야말로 저는 가당치도 않은 얘기다. 지금 시민들을 농락하고 있다. 뭐 이런 생각인데요. 왜냐하면 이 예산안과 특정 법안을 연계해서 처리하자라는 거는 역사적으로도 많이 있었습니다. 매번 국회 때마다. 근데 예산안과 연계해서 하는 게 문제라고 이야기하면서 아니 정계특위에서 지금 당장 어떤 결정을 내자는 게 아니라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큰 방향으로 간다 정도의 합의만 해달라고 하는데 이것조차 거부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 소수 야당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이거였던 거죠. 그거에 대한 정치적 판단 여부는 저는 뭐 시민들이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은데 이게 마치 내로남불 민주당이 야당일 때 주장하던 것과 그리고 여당이 되니까 뭐 이렇게 주장하는 거 이거는 좀 아닌 것 같다. 저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이게 홍영표 대표도 그렇지만은 이게 어찌 보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든가 이런 국회의 어떤 국회의원 혹은 선거 제도 개편에 대한 문제는 국회의원 밥그릇 문제 아니냐. 근데 지금 이 나라의 국민들의 밥그릇을 지금 이야기하자는데 무슨 국회의원들 밥그릇 이야기를 논의하자는 거냐. 근데 또 생각을 해보면은 또 그 밑에 계산에는 우리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나 선거 그 제도 개편했을 때 우리 밥그릇이 좀 줄어들지 않을까 하는 그런 계산은 있지 않았을까 민주당에서는. 절대 밥그릇은 안 줄어들겠죠. 뭐 그런 생각으로 자기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 생각이 좀 문제라고 보는데요. 선거제도를 개편해서 비례성을 좀 확보하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대리할 수 있는 사람들을 다양하게 늘리는 게, 이게 결국 국민 밥그릇 문제랑, 뭐가 다르냐, 그리고, 이걸 이야기하는 게 예산안 처리하는 거, 결국 예산안 처리한 내용을 보면, 한국당에서 40조 원의 삭감을 주장했다가, 5조 원 삭감 정도로 합의를 봤잖아요. 쉽게 말하면 쇼부를 본 건데, 그러면서 SOC 예산을 좀 늘려주고, 일명 쪽지 예산이죠. 쪽지 예산도 좀 받아주고. 요즘은 카톡 예산이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카톡으로 하면 다 증거가 남잖아요. 그래도 아마 쪽지로 적을 거예요. 요즘에 카톡 메시지 삭제 기능이 생겼습니다. 그게 다 복원이 돼요.
텔레그램으로. 여튼 그런 것들 받아준 밀실 야합이다 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아니 그렇게 해서 합의 본 거는 국민 밥그릇을 지킨 건가요? 저는 그건 아니다. 할 말이 없군요. 그래서 좀 궁금한 게 좀 실제로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고 있는 나라들에서는 그런 민주당이나 한국당이 우려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지 그것도 좀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찾아봤었는데 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와. 스웨덴, 꿈의 나라네요. 벌써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뉴질랜드, 덴마크, 스위스, 핀란드, 와. 이런 네덜란드 이렇게 들어보면 어떤 느낌이? 꿈의 나라라고요? 탈조선 1순위 국가. 뭔가 좋은 느낌이 벌써부터 들죠. 그 북유럽의 그 희망적인 그런 느낌. 뭐 복지, 그리고 그런 느낌이 벌써부터 들잖아요. 그런 나라가 다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하는 거예요? 이 공통점이 뭐냐면은 그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선택하고 있는 그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들 나라들에 대해서 한번 또 좀 더 들여다보면은 영국 그 시사 경제주간지 이코노미스트라는 데가 있어요. 거기서 그 운영하는 경제 분석기관 EIU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서 매년 이렇게 민주주의 지수를 발표를 해요. 거기서 상위 10개 나라를 뽑아보면은 여기 방금 제가 말씀드린 8개 나라가 1순위부터 10순위까지 다 포진해 있습니다. 나머지 캐나다, 호주가 7위, 9위를 했는데요. 요 캐나다와 호주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는 아닙니다. 다만 지금 거기 안에서도 뭔가 그 선거 제도에 대한 어떤 개혁의 요구가 나오고 있는 나라이긴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나라 빼고 8개 나라가 소위 복지국가라고 이렇게 불리는 그런 나라들인데요. 그리고 복지국가이기도 하면서 또 2010년에 발표된 UN 세계 행복 보고서라는 곳에서도 그 가장 높은 행복도를 보이는 5개 국가, 또 요 나라들 중에서 있습니다. 예.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한 것만으로 이런 그 나라들의 어떤 행복 지수라든가 복지 세계도가 막 높아지는 건 아니겠지만, 다만 이런 그 나라들이 상위권에 계속 포진해 있는 것도 이 선거 제도의 영향도 있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추정을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사실 나라의 행복 지수를 결정하는 거는 선거 제도도 하나의 요소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그 외에 어떤 사회 문화적 역사적인 이야기들도 될 수가 있고, 노동조합 조직률이라든가 아니면은 각종 사회 경제적 힘의 균형 이런 것도 영향을 끼치겠지만, 실제로 예시를 들어가지고 좀 살펴보면은 이게 그 선거제도의 민의를 반영하는 선거제도의 연동형 비례대표를 도입하는 것이 좀 더 나라 전반적으로 그 행복 지수라든가 그런 게 좀 개선될 수 있는 그 예시로 볼 수가 있는 게 뉴질랜드 사례를 좀 보면은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뉴질랜드가 예전에 양당제였어요. 저희 지금 한국처럼,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그리고 민주당 이런 것처럼 뉴질랜드에도 다른 당이 있었겠지만 주요 거대 양당이 있었어요. 국민당과 노동당이라는 양당제로 이렇게 진행되던 나라였는데, 93년도에 독일식, 지금 한국에서도 많이 나오고 있는 독일식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그 도입을 선거제도를 했어요. 그래서 도입하고 나서 바로 선거를 치른 것이 96년도 총선에, 96년도 총선을 해서 연동형 비례대표제로 진행이 됐었는데, 그때 이후 사회적으로 변화가 좀 많이 눈에 띄는 변화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게 최저임금도 인상이 되고, 그리고 또 고소득층에 대한 증세, 그리고 민영화된 산재보험의 국유화, 아니면 공공주택 임대사업 개선, 노동조합도 좀 세지고, 그리고 부패인식도 개선되고, 그리고 민주주의 지수도 이 나라가 특히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행복도 등도 막 올라간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그런 경향성을 볼 때 이 선거제도 개편만으로도 어떤 앞으로 변화가 할 수 있는 그런 길 중에 하나로서 될 수가 있고, 그리고 지금이 적기다라는 것이 소수 정당들이 지금 주장하는 거고, 왜냐면 촛불 민심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지금 대선 이전에도 대선 공약으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정확히 말하면 민주당에서는 문서로 밝힌 것은 이거였어요.
권역별 비례대표제 네, 권역별 비례대표. 도입을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 공약을 냈었고 비례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가겠다. 네. 그러니까 연동형이라는 명시는 없지만 비례성을 비례성을. 강화하려면 연동형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그렇죠. 있는 거죠. 권역별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뭐 연동형과 꽉 똑같은 건 아니지만은 그래도 연동형과는 아예 달라요. 다르지만 그래도 권역별을 택했을 때 그 연동형이 아니고 병립형으로 또 가기에도 애매하지 않을까요? 아니요. 뭐 그렇진 않아요.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취지는 이게 지역주의 문제를 좀 깨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 지난 총선에서 2016년 총선에서 한국당이 경북에서 13석을 다 차지해요. 예? 다 차지하잖아요. 근데 광주 전남에서는 한국당이 한 석 있었군요. 이정현. 이정현 전 현역 의원이죠. 잘은 지내셨나요? 이렇게 한 분이 없거나 한 명 있거나 그런데 지금 비례대표제는 정남경북 비례대표제는 전국 단위로 뽑잖아요. 이게 지금 47명을 권역별로 나눠가지고 짜갈라 주는 거죠. 그러면 경북 지역에 대구 경북에 합쳐서 한 5석이 배분이 된다고 치면 민주당이 득표했던 득표율이 한 15% 정도였거든요. 그러면 한 석은 얻을 수가 있는 거죠. 지역의 그렇죠. 대표. 네. 그러니까 지역 대표성을 좀 강화하자. 지역 안에서도 뭔가 네. 일당 독식이 아니라 네. 좀 더 다양한 그런 민의를 반영할 수 있는 네. 대구 경북은 그게 진짜 필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권역별과 연동형은 아예 좀 다른 개념이라서 그렇긴 한데 네. 뭔가 효과적으로 봤을 때 뭔가 민의를 좀 더 대변하고 반영할 수 있는 점이라는 점에서 그렇죠. 그래서 뭐 이런 게 있어요. 왜 그러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한 나라들과 이 최저임금이 오르고 그리고 뭐 삶의 만족도가 가게 됐냐, 어떤 연관관계가 있냐 쉽게 와닿지 않을 수 있는데 단순하게 생각해 봅시다. 우리 20대 청년이 26살에 막 군대를 다녀온 남성이 지지를 받고 이런 공약을 내세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돼요. 어떤 공약이냐면 병사들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맞추겠다라고 하면 전국에 50만 장병들이 그러니까 이런 식의 그 세대 또는 각각의 정체성들, 다양한 정체성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목소리 자체가 지금은 외부에서 나오고 있지만 그 법이나 제도를 결정하는, 예산을 결정하는 국회 안에서는 나오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언론이나 그 여론의 주목도를 받게 될 것이고 그 공론의 장에 나오기가 훨씬 더 쉬워진다는 거죠. 그리고 특정한 계층을 위한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할 때 이게 그렇잖아요. 우리나라 300명 국회의원 중에 가장 많은 직업이 뭔지 알아요? 정당인? 뭐 정당인인데 이 정당인이 되기 전에 직업 가운데 가장 많은 게 법조인입니다. 법조인, 그렇군요. 네. 법조인이군요. 네. 법조인이랑 그리고 관료, 고위 관료, 관료, 법조인 관료. 그리고 그다음 많은 직군 중에 또 하나가 언론인. 그러니까 특정 직업을 가진 사람들이 특정한 집단을 이루고 있는 사람들이 국회에 대다수가 포진해 있는 거죠. 농민 관심 없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농민 출신 의원은 한 분밖에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지금도. 지금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 김영건 김영건 의원만 농업이라고 적혀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노동자라고 적혀 있는 분은 몇 분 계시긴 하죠. 그 민중당의 김종훈 의원도 있고, 그리고 지금 더불어민주당의 이용득 의원도 비례대표로 가긴 했지만 한국노총 위원장 출신이죠. 근데 몇 분 계신데 전체 노동자에 비하면 비율이 많지가 않죠. 그렇죠. 그러니까 특정 직군에 이렇게 집중돼 있다 보니까 이 대표성을 발휘를 못하게 되는데 이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되면 이렇게 도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장태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좀 더 넓게 보면 왜 민주노총이나 그리고 시민사회단체가 바깥에서 집회를 하고 막 요구를 할까?
아주 간단하다. 제도 안에서 논의할 수 있는 목소리가 없다. 근데 이들이 제도 안에서 들어와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되면 이렇게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 없는 거 아니냐. 뭔가 급진적인 선택을 하게 되는 거는 제도를 무시하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것들이 없을 때잖아요. 네, 지금 프랑스에서 막 그 노란 조끼 운동 보면 그 한편으로 부러우면서도 프랑스는 이 혁명적 상황들, 급진적 상황들이 자주 일어나잖아요. 네, 독일과 차이점이죠. 제도적으로 잘 안 돼서 그런가요? 프랑스는 소선거구제거든요. 그리고 프랑스도 그래, 프랑스가 포함 안 돼 있더라고요. 네, 프랑스는 결선 투표제를 도입하고 있긴 하지만 양당제가 강한 나라잖아요. 그리고 이 국회는 소선거구제를 유지하고 있고, 근데 독일은 보면 그렇지 않잖아요. 프랑스랑 분위기가 큰 다르잖아요. 사업은 잘 없죠. 네. 그래서 그 장채수 정의당 대구시당 위원장이랑 통화를 하다가 제가 그렇네요. 2012년에 우리 위원장님께서 대구시의회 앞에서 무상급식 도입을 촉구하면서 단식 농성을 했잖아요. 근데 만약 올해 선거에서 시의원이 됐다면 단식 농성하고 그 시의회 방청 가서 소리를 지를 일이 없었다. 의회 안에 가서 그걸 관철시키기 위한 걸 했을 텐데 낙선하셔가지고 밖에서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니까 정말 뼈 때리셨네요. 아니요, 껄껄껄 웃더라고요. 팩트잖아요. 아마 그때 당시에 단식 농성할 때 서구 의원이었잖아요. 의회에 못 들어갔잖아요. 그 대구시의회 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단식 농성을 거기서 안 했겠죠, 추운데. 의회 안에서. 의회 안에서 했겠죠, 하더라도. 본회장에서 했겠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게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국회에 도입이 되면 지방의회에도 영향을 좀 미칠 거다. 뭐 이렇게 보여집니다. 국회 본회의에서 예산안이 처리가 되는 거지 이 선거제도 자체가 끝나는 건 아니거든요. 논의 자체가 내후년 4월이 21대 총선이기 때문에 내년 4월까지 선거제도 개편 논의를 마무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더불어한국당이 조금 이런 비판의 여론을 길을 열고 잘 들어서 예산안을 먼저 처리를 했지만 앞으로 남은 논의는 좀 성실하게 임해 주셨으면. 지금 안 하는데 다음이라고 할까요, 과연? 우리도 노란 조끼 한번 입어야 되나? 욕 먹으면 하게 돼 있어요. 네, 김은봉님 날이 춥습니다 라고 올려주시면 정말 추워요. 저희 방송한다고 지금 사무실에 히터도 다 꺼놔가지고 발이 시렵습니다. 점심 이제 방송을 마치고 먹으러 가려고 합니다. 저희 모두의 뉴스미는 방송이 끝나고 나면 유튜브랑 페북에 영상이 올라오고 팟캐스트, 파티, 아이튠즈에 팟캐스트가 올라가니까 많이 검색해서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이렇게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다음 주 금요일에 다시 모두의 뉴스민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